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회고사 이후에 온라인 클래스 기간의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로 나눠드렸던 학습 진주 90페이지 전체 페이지로 치면은 21, 2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교과서 75에서 79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회고사 시험이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습은 크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신분 질서의 변화 내용, 신분 질서가 이제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원인과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샹촌이란 건 우리가 이제 지방을 말하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방을 샹촌이라 하는데 이 샹촌의 지배 세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변해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제 조선 말에 19세기 또 20세기를 향해가는 19세기 시점에 특히나 세도 정치의 시기에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농민들의 이 사회 변혁 움직임,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과 또 다른 거는 임술 농민봉기라는 이 두 가지의 농민 중심의 사회 변혁 움직임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표처럼 신분의 구조는 양반이 중심입니다. 양반이 중심이 되는데요. 법제상, 법률, 조선의 법전의 이름이 뭐였죠?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선의 신분제를 양천제로 기록합니다. 양천제. 양천제라는 건 뭐냐면 양반과 천민으로만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양천제, 양반과 천민으로 신분제를 구분하는 이 양천제도가 조선의 법률상 경국대전에서 쓰여져 있는 신분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민, 양인과 천민으로만 나눈다는 거죠.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양인과 천민인데 양인을 최대한 많이 늘려가지고 양인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천민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이 양인을 늘려서 국가의 안정적인 통치를 하려던 게 이제 조선의 기본적인 신분 구조였다라는 거죠. 양인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조세,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국역, 국가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의 법적인 제한이 없죠. 반면 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민이 아닌 부자유민입니다. 노비라든지 백정, 도축업에 일하던 사람들, 아니면 무당, 광대 같은 사람들을 천민으로 분류했고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는데 이 양인 안에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양인도 하나의 양인으로 묶여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누자면 가장 고위직이 이제 양반이라고 불리던 관리들이죠. 양반은 문반, 문신들과 무신들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 양반입니다. 왕의 동쪽에, 왕이 앉은 자리에서 동쪽에 있던 사람들을 동반, 서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반해서 문신과 무신 두 사람들, 이 두 집단을 양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란 것은 원래는 그 관직에 있던 관리만을 지칭하는 의미였는데 차츰 그 가족과 가문까지 포함한 이런 지칭하는 하나의 신분 계급처럼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양반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인은 뭐냐면 일반 백성을 뜻하는, 이거 상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상민, 일반, 보통의 백성을 뜻하는 말, 상민과 양반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좁게 보면 기술직에 진출했던 관리들을 말합니다. 의관, 의사, 오늘날 역관, 통역관, 이런 잡과를 통해서 기술관이 된 사람들, 아니면 향리라든지 지방의 수령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서리 같은 중앙관청에 잡일을 하던 사람들, 또 서얼이라는 사람들은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양반이 아닌 경우, 그 이제 양반의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관직상 어떤 게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잡과에 응시하거나 이런 중인 계층에 해당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세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통역관이었다. 그러면 통역관직을 세습하는 자녀들이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어, 직업 군인이었다. 그러면 그 했던 일을 세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계층, 그래서 중인이라고 불렸고요. 자, 그래서 이 중인 밑에는
상민이라고 부르던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뭐 농민, 상민, 그리고 수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일반 상민이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양인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으로는 양인과 천민, 천민은 여기서 아까 말했던 노비라든지 광대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양인을 세 개로 나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인 안에서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신분을 구분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양반과 상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민,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신분 구조로 다가왔었다라는 겁니다. 법률상으로는 양천제, 양인과 천인만 구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양인을 세 개로 나눠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류해서 양반과 상민 이런 반상제로 신분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사회의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양반과 이 중인 계급이고 그 밑에 있는 상민부터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피지배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민들 중에는 이 신량역천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신량역천은 뭐냐면 이 뜻입니다. 신부는 양인입니다. 양인. 일반 천민이 아니에요. 양인인데 하는 일들은 천민들이 할 법한 굉장히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량역천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봉수, 옛날에 조선에 봉화라고 불을 올려서 외적의 침입 같은 걸 알리는 거, 그 봉수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뭐 이제 수군들 있잖아요. 수군인데 배에서 노 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 양인 신분의 사람들, 그래서 신량역천이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세, 공납역이라는 세금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천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노비고요. 재산 취급돼서 매매, 상속, 증여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비는 주인과 떨어져서 사는 외거 노비도 있었고,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들은 이제 우리가 솔거 노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솔거 노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신분 구조는 양천제, 근데 실제 구조는 반상제였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조선의 양반과 상민의 반상제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사건을 치르면서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국가는 세금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까 가장 큰 차이점, 이 양인들과 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천인은 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양인은 세금을 낸단 말이죠. 정부에서는 천인을 줄이고 양인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반 상민이나 중인들은요, 자기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재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신분을 사고자 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데 이 양반층도 어떻게 흔들리냐면 크게 중앙 정치에서 계속해서 예송이니 황국이냐는 이 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밀려나는 양반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에서. 중앙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양반들은 권반이라고 불렸고요. 권력 있는 양반. 일부 양반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제 뭐 붕당에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인인데 패했어 서인한테. 그러면 지방에 내려와서 그냥 자기 지방에서 자기 고향 같은 데서 그냥 뭐 지방 사족으로 지방에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 아예 몰락해버린 양반, 껍데기만 양반을 잔반이라고 불렀다. 잔반 뭐냐? 신분은 옛날에 양반 신분인데 하는 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상민들보다도 못한 사람들, 몰락한 양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권력 투쟁에서 지거나 이러면서 양반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됐고요. 중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양반의 첩의 아들들, 서얼들과 중인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상소를 통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는 신분 상승 운동들을 벌입니다. 밑에 보시면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라. 아까 말했잖아요. 문과 시험을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문과 시험을 못 보고 또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죠. 저 첩의 자식이라고 서들은 차별을 받았고 중인들은 나름의 전문직 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제 최고의 지배층까지 갈 수 없던 이러한 관직 진출의 제한과 또 사회적 차별이 있었거든요. 이걸 없애달라는 집단 상소운동을 벌여서요. 서얼들의
집단 상소운동은 성공이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데 특히나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이 서얼들을 이제 나라의 중요한 관리에 등용하기도 합니다. 유득공 그리고 이덕무. 유득공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발해고라는 책에서 발해와 신라가 존재하던 시대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로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유득공인데 유득공, 이덕무 같은 사람들은 서얼인데요. 이 사람들이 정조가 만들었던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했던 규장각의 검서관, 책을 검사하는 관리로 등용될 정도로 이 서얼에 대한 차별들이 완화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인층 중에서도 차별이 많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민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합법적인 방법은 돈 많은 농민, 분홍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홍이 공명첩을 사요. 공명첩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이름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공명, 이름이 비어있는 명예, 관직, 임명장입니다. 관직, 임명장. 외란을 치르면서 국가는 인구가 많이 죽고 농토가 황폐해지니까 세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돈을 받고 관직 임명장을 써주는데 이름만 비워놓고 이걸 산 사람이 여기다 자기 이름 쓰는 거죠.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관직을 사는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공명첩이었습니다. 공명첩. 돈 많은 농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불법적인 방법은 뭐냐면 족보를 사들이는 거죠.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자기 족보를 위조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이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합법과 불법, 합법은 공명첩, 불법은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노비들 중에는 큰 전쟁을 치르면서 노비 문서가 많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요. 전공이란 거는 전쟁에 공을 세우는 거예요. 납속은 뭐냐면 돈을 내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노비 신분에서 양인 신분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아까도 말했죠. 천민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양인은 세금을 낸다고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천민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무슨 제도였냐면 노비종목법이라는 거예요. 노비종목법 설명드릴게요. 노비종목법입니다. 여기 밑에 들어갈 단어도 노비종목법입니다.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는 겁니다. 아빠가 노비라 할지라도 엄마가 노비가 아닌 양인이라면 그 자녀는 양인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조선 전기에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노비면은 그 자녀는 다 노비가 된다. 이런 법이 시행될 때도 있었고요. 노비는 아빠의 신분을 따른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 법이 이제 조선 후기 특히나 영조 때 가면 노비 종목법이라는 게 실시돼서 엄마가 노비가 아니면 그 자녀들은 다 노비가 아닌 거. 그래서 노비의 수를 줄이는 이러한 정책을 국가에서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노비, 공노비라고 하죠. 공노비를 1801년에 순조 때 해방하게 됩니다. 정조 다음에 정조의 아들이 순조예요. 이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행되는데 사실은 이 공노비 해방도 정조가 준비하고 있던 정책 중에 하나였죠. 1801년에 공노비 약 6만 6천여 명이 해방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공기관에 속해 있던 노비들이 해방을 되면서 천민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은 아까 말했던 선생님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울산 지역의 이 18세기, 19세기 호적입니다. 보시면 노비가 한 14%, 일반 상민이 60%, 양반이 한 27%입니다. 근데 18세기 말 가면 노비가 거의 없죠? 그리고 상민 비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양반의 비율이 크게 늘었죠. 그 얘기는 뭐야? 노비에서 상민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또 상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로 가볼까요? 공노비 해방 실시 이후입니다. 1804년은 노비 0.9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세요. 지역의 인구의 65%가 양반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분 상승 운동을 벌여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양반 신분으로 또 양인 신분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결과 양난 이후에는 조선의 이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이 신분 질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의 10쪽을 보면 향촌 지배입니다. 향촌은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지방에서 그럼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됐는지 한번 보면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사림이었어요. 이 사림들은 우리가 배웠죠.
서원을 설립해서 학문 교육과 제사를 담당하는 이 서원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자연스럽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했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자치구역인 향약을 조직해서 지방에서 이들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사족이란 말은요, 선비나 또 이런 그 선비 집안, 가문, 문벌이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양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있던 양반들. 이 사족들이 이 유양소라는 기구도 우리 조선 전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양소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자신들의 지방의 문제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했었고, 사족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양난을 치르면서 이 사족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립니다. 왜? 사족들이 지방에서 나름 뭐 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전쟁 치르고 나니, 뭐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이 사람들 뭐 그들이 말했던 성리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저 사람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그 와중에 양난 이후에 부를 축적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향이라고 불러요. 향촌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 향촌에서 새로운 뭐 지배 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 신향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부터 향촌에 지배하고 있던 이 사족 세력들을 구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구향과 신향 간에 향촌 지배를 두고 이제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향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향전. 향촌에서 지배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두고 지방의 사족들과 또 새롭게 성장했던 양난 이후에 성장했던 신양들 간에 이 신분 상승을 시킨 계층들 간에 향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향회란 건 뭐냐면 향촌에 사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였어요. 자문 기구로서요. 이제 지방은 이런 구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의 수령이라고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고요. 이 지방에 있던 사족들은 지방에서 자신들의 회의기구인 향회를 통해서 이 향촌의 문제들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수령이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을 거예요. 임기가 짧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자기가 아는 지역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들을 잘 몰라서 이 사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을, 이 향촌을 통치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족들이 수령에게 자문을 해주고 수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지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수령을 도와서 수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향리라는 계급의 사람들인데요. 이 양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수령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요. 향촌의 향전이 발생하면서 이 사족과 신양들 간에 향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 수령들은 신양의 편에 분홍층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령과 새롭게 성장한 이 분홍층이 결합이 되고 향리까지 수령과 원래는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령은 향리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을 통치하고 신양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방의 향촌 지배에 참여하던 권한들이 신양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 사족들이 운영하던 향회는 여기 보시면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거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그 정도의 기구로 전락하면서 영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전부터 지방에서 나름 유력한 가문으로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의 사족이었고 그들을 구향이라고 부른다. 근데 양난 이후에 부를 축적해서 새롭게 신분을 상승시킨 지방의 계층들이 신향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향과 신향 간의 향촌 지배 질서를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향전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가면 수령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방 통치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령과 새롭게 성장한 신양들이 결탁하게 되고, 그리고 수령을 도와서 통치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향리까지 해서 이 수령과 향리가 신양이 일종의 이제 지방 통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전까지 지방의 향촌의 지배권을 잡고 있던 지방 사족들의 영향력은 많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수령과 향리의 부정과 비리를 견제하던 그런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자문기구 정도로 이 사족들의 향회가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됐다. 지방권이 강화되고 지방의 이 나라에서
임명받은 지방 통치권자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삼정의 문란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도 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왜? 수령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수령의 말이 곧 지방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뭐 탐관오리 같은 수령들이 오면 이 삼정, 세금을 가지고 백성들을 굉장히 못살게 수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19세기경에 지배층의 수탈, 삼정의 문란 심각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삼정의 문란을 가져왔던 게 바로 이 세도 정치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방 통제가 안 되고 지방관들과 중앙에서 다 썩어 빠진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정말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수탈해가는 이 세도 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 거기다 지배층의 수탈은 어느 때나 있었죠. 어느 때나 있었는데 이 특히나 세도 정치 시기에 크게 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 이 시기, 세도 정치 시기에, 조선 후기에 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소청이라고 해서 관청에 가서 이렇게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요. 벽서는 벽에다가 자신의 억울함을 써서 붙이면서 널리 알리는 거죠. 항조는 뭐냐면 세금 납부하는 걸, 조세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이제는 이것만으로도 삶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19세기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19세기 1800년대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 지역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특히나 초록색 점은 1862년에 이 철종이라는 세도정치 마지막 임금의 마지막 임기예요. 그때가 임술년인데 1862년이 임술년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의 봉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들을 표시한 게 초록색 점입니다. 이 19세기에 농민 반란의 농민 봉기 대표적인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홍경래는 누구냐? 이 평안도라는 지역이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압록강 있는 지역에 이제 오늘날 북한 쪽에 있던 지역인데 이 평안도는 예전부터 지역적인 차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보는데도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이 과거에 관직으로 진출하는데 큰 차별을 받았고요. 지역적인 차별이 있었고 또 평안도는 국경 지역이에요. 청나라와 가까이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 수탈도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평안도입니다. 이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라는 하나의 원인과 더 나아가서 지배층의 이 수탈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홍경래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었고요. 이제 뭐 여러 차례 막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 시험 내가 노력했음에도 이렇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는 건 내가 평안도 출신이라는 것과 뭐 이 지배층의 세도 정치 시기에 썩어빠진 저 매간매직을 일삼는 잘못된 이 정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약 10년 가까이 봉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홍경래 밑에 농민들뿐만 아니라 몰락한 양반, 그리고 새롭게 성장했던 상공업자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노동의 강도도 엄청나게 심했고 수탈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빈농, 가난한 농민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홍경래가요 10년 동안이나 이 봉기를 준비합니다. 막 무술 훈련도 시키고요. 그래서 1811년에 이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5개월 가까이 이 평안도 지역에 한 4개, 5개에 가까운 이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이 봉기가 꽤 오래 유지되기도 하죠. 마지막에는 결국에 홍경래의 반란군이 진압당하게 되는데요. 홍경래의 난이 19세기 이 세도정치 시기에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그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래의 난. 예전에 홍경래의 난이고 홍경래를 설명했더니 그 다음 시간에 질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홍진경의 난이라고 했는데 홍진경 아닙니다. 홍경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다른 농민들의 사회 변혁 움직임이 1862년에 임술년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해의 이름을 그냥 따서 부르는데요. 원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진주라는 지역에서 시작되는데
진주에 파견됐던 지방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보죠. 이 사료를 좀 보고 가자고요. 여기 보시면 진주에서 우병사라는 이건 지방관이에요. 백낙신이라는 이 탐관오리가 세금을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수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진주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면서 이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진주 농민 봉기에서. 그래서 이게 임술 농민 봉기로 퍼져가게 되고요. 이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 바로 이거죠. 삼정의 문란인데 삼정 다시 한번 봅시다. 전정, 토지에다 세금 매기는 거, 군정, 성인 남성에게 군 뽑았던 거, 그리고 환정이라고 해서 가난한 봄에 농민들에게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 때 걷게 하는 거, 이 세 개가 원래 기준대로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이 농민 봉기의 주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이 농민 봉기 전국 각지에서 봉기가 터지니까 진압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삼정이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정. 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상소문 올려서 제시해. 그럼 우리가 반영해서 들어보고 반영할게 라고 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삼정이정청입니다. 근데 삼정의 문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조선 내 중앙정치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862년에 이러한 임술 농민봉기 같은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인 1863년에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고종이라는 인물이 왕이 됩니다. 철종이 사망하는데 후사가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왕가의 먼 왕족이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이 어린 고종입니다.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고종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종의 아빠가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63년부터 우리가 2단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대 국가가 수립되는 근대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약간 탐구 활동처럼 잠깐 나와 있는 게 실학 부분인데,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현실의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주장되었던 학문들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학자들 뭐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이 실학은 당시 조선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개혁적인 목소리들, 학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실학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조선의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첫 번째 뭐냐면 농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농업 중심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상공업을 발전시켜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농업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실학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이라는 인물도 이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입니다. 유형원이 주장했던 균전론부터 볼게요. 균전론은 말 그대로 모든 땅을 균등하게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유형원은 기본적으로 양반입니다. 실학자들은 양반이에요. 양반과 일반 상민이 같은 땅을 갖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냐면 양반 계급 안에서는 다 양반들이면 같은 땅, 상민 계급은 양반보다는 적은 규모의 땅인데 같은 상민 안에서는 똑같은 땅, 이렇게 자신이 속한 신분 계급 안에서 그 신분들은 균등하게 땅을 갖는 것, 이러한 균전제의 토지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유형원입니다. 왜? 농업이 가장 일단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인데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농민들도 많이 있으니 농민들에게 땅을 주자, 땅을 나눠주자라는 뭐 이런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유형원의 균전론은 신분에 따른 균등한 토지 분배를 주장했던 거고요. 이익의 한전론은 뭐냐면 농민들한테 땅을 주고 뭐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생활 경제 상태에 따라서 어려우면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팔 수도 있는데 영원히 팔 수 없는 땅을 제한을 두자. 그 크기를 제한을 둬서 요 땅은 영업전이라고 해서 절대 팔 수 없다. 여기는 이 땅을 계속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살면서 자신들의 생업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그 제한을 두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게 한전론입니다. 한전론. 제한을 두자라는 거예요. 뭐 팔 수 없는 땅을 제한 두자, 정해놓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약용의 여전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종의 공동생산 그 마을에서 공동생산하는 건데요. 네 땅 내 땅의 구분이 없이요. 네 땅 내 땅의 구분이 없이요. 일여라고 불리는 한 30가구 정도가 하나의 공동 구성체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일한 만큼 뭐 내 땅 네 땅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러한 농촌의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한번 봐두시고요. 이와는 좀 대비적으로 농업 개혁보다는 상업 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소원이라는 사람, 또 박지원은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도 몇 번 만나볼 수 있는 그 박지원입니다. 그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뭐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실학자가 박재가입니다. 북학이라고 해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이 사람이 청나라의 상공업 제도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북학이 같은 경우는 소비를 강조합니다. 재물이라는 것, 우리들이 쓰는 물질이라는 것은 우물과 같아서 계속 퍼날라야지. 우물은 물을 퍼야지 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그만큼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지만 생산이 또 돌아간다라는 이 상공업 중심의 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학 움직임, 실학자들의 주장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 현실에 반영되지는 못합니다. 반영되지 못하지만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나의 뭐 사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2단원 학습지를 대부분 나눠드렸는데 한 반은 못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파일을 온클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클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2단원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까 써드렸던 대로 1863년 고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오릅니다. 근데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죠. 고종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요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역사의 근대라고 봅니다. 근대. 그 앞에까지는 이제 뭐 전근대 역사라고 할 때 뭐 고대의 역사, 우리가 흔히 한 삼국시대 정도까지 고대, 그리고 뭐 중세에 해당하는 고려와 조선, 그리고 뭐 근세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 이렇게 지나고요. 이제 근대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권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했던 게 언제까지냐면 1873년까지 약 10년 정도예요.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고요.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친정이라고 합니다. 친정.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게 1873년. 10년 동안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대원군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목표도 대원군이 실시했던 개혁정치, 이 세도정치로 썩어가는 조선을 바꾸기 위해서 실시했던 개혁정치의 내용들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대원군 시기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 어떤 나라와도 통상, 물건을 주고받고 수교,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하지 않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의 키워드는 대원군이 했던 개혁정치의 내용들, 두 번째는 대원군이 실시했던 외교정책인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었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게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 대원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철종이라는 마지막 세도정치 시기에 임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철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왕실에서는 이제 왕족들 중에 한 명의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원군의 본명은 이하응입니다. 이하응. 여러분 흥선이 아니야 이름이. 그리고 대원군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왕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왕이었던 사람, 이런 경우를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죠. 보통은 내가 왕이어야지 왕자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나는 왕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왕이 됐어. 그래서 왕의 아버지, 그러한 경우에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이하응이 본명이에요. 이하응이라는 사람은 세도정치 시기에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가문인 뭐 안동김 씨라든지 풍양조 씨라든지 이런 세도가가 똑똑한 왕족이 나오면 그 왕족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왕은 세도 가문 입장에서는 멍청하고 약간은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조종하기 편한 사람이 왕이 돼야지만 세도 정치 가문이 통제하기에 유리했죠. 그래서 똑똑하거나 좀 뭐 정치에 뭐 재능이 있어 보이는 왕족이 나타나면 세도 정치 가문을 싹 잘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항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요. 일부러 뭐 이상한 행색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 왕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양반집에 뭐 초상이 발생하면 상갓집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구걸해서 뭐 개처럼 먹고 뭐 양반이 뭐 이하응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세도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씨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왕족인데 뭐 이건 상갓집의 개구나 초상만 열리면 와가지고 개처럼 음식 구걸해서 먹는다 해서 그렇게 상갓집의 개라는 닉네임까지 얻었던 사람이 이항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 이 세도 가문에 눈을 피하게 됐던 거죠. 쟤는 견제하지 않아도 돼. 쟤는 신경 쓸 일 없어. 쟤는 우리가 조종하기 쉬운 왕족이 아유 저 왕족이란 놈이 자존심도 없어. 그래서 희양이 차츰 야심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야심이었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이 썩은 정치를 바꿔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왕이 되기에는 나이도 있고 이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그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조시성을 가진 조대비라는 인물과 딜을 하게 되는 거죠. 딜을 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12살짜리 아들인 고종을 왕위에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대원군으로 고종의 뒤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치를 관여해서 하는 섭정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원군 시기에 왕은 고종이지만 실제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건 대원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1863년부터 1873년이다 라는 것까지 한번 좀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이었다. 19세기 말 조선의 큰 하나의 개혁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대원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개혁적인 군주를 영조 정조와 함께 대원군을 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세도 정치식에 잘못됐던 것들을 많이 바꾸고 개혁으로 나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좀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옛날처럼 왕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하면서 백성에 부담을 줬던 꼰대 같은 이미지도 있지만 일부 정책의 내용에서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또 사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개혁적인 성향도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특히나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이구나 라고 여러분 일단 시기는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30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에 우리 조선을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에 중국의 청나라죠. 그리고 일본이 각각 다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면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서양 세력들. 제국주의는 뭐냐면 자기 나라들이 제국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서양의 힘 있는 나라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힘이 없는 또 자신들의 물건을 갖다 팔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의 생산지를 찾기 위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로 진출해서 그 나라들을 식민 지배하는 이런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걸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식민지를 확보해가던 이러한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 제국주의가 19세기 말부터 아주 강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서양 열강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자신들의 제국주의의 정복 목표로 삼게 되고요. 1842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정확하게는 40년이에요. 40년 영국에 의해서 나라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아시아에서 최고로 강한 청나라가 영국이라고 불리는 서양 세력한테 힘 한번 못 쓰고 바로 항복해버리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조선에서. 반면 또 일본 1853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힘 한번 못 써보고 미국의 배에서 쏘는 대포 함대의 무력 앞에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도 서양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무력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하고 통상수교를 맺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또 주변국의 정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세요. 중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19세기 중반에 이미 각각 중국은 영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문호를 개방당하면서 제국주의 세력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차츰차츰 세력을 확장해 오고 있었다. 서양 열강들이, 열강이란 말은 여러 강대국이란 뜻이에요. 힘 있는 여러 나라들이 조선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대원군이 정치의 최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을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